남한산성. 조선시대의 군사적 요충지였던 이곳에서 발견된 초대형 기와. 엄청난 크기의 그 기와가 출토되는 걸 보고 깜짝 놀랐죠. 남한산성 초대형 기와의 비밀을 풀기 위한 도전이 시작됐다. 전통 방식 그대로 재현한 초대형 기와 복원 프로젝트. 보통 일반 기와에 한 4배 정도 걸렸죠. 12인승 승합차를 견디는 놀라운 강도. 초대형 기와 속에 담겨진 비밀을 추적한다. 특수 용도의 기와가 아마 사용되었을 거로 생각되는 거죠. 우리가 지금 상상하지 못하는 어떤 그런 단계의 건축 기술이 그 당시에 있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초대형 기와 속에 담겨있는 건축 과학, 그리고 통일신라의 이야기. 병자호란 당시 인주가 49일간 머물렀던 곳으로 잘 알려진 남한산성. 현재의 성벽은 인조 2년에 축성한 것을 유지 보수한 것이다. 남한산성의 핵심 건물 중 하나인 행궁. 행궁은 임금이 궁 밖으로 행차할 때 임시로 머무르던 곳이다. 여기는 경복궁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경복궁의 근정전과 같이 여기는 외행전으로 평소에 왕과 신하들이 회의를 하고 중요한 국사를 논의하던 장소입니다. 남한산성 행궁이 지금의 모습을 갖춘 건 바로 지난해 10년이 넘는 복원 공사 끝에 재탄생하게 됐다. 그런데 복원이 한창이던 지난 2007년 의외의 유물이 발견되었다. 바로 초대형 기와였다. 기와가 나온 것은 행궁 앞마당. 행궁 복원이 아니었다면 발굴되지 못했을 이 기와의 정체는 무엇일까? 행궁터를 복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저희가 조사를 진행을 했었는데 그러다가 4차 발굴 때 그 지하에서 이렇게 대형 기와가 노출이 됐습니다. 당시 남한산성 행궁터 발굴을 주도한 토지주택박물관. 남한산성에서 나온 대부분의 유물은 지금 이곳에 보관되어 있다. 박물관의 중앙을 차지하고 있는 초대형 기와. 조선시대 일반적인 기와와 비교해보면 그 차이를 한눈에 알 수 있다. 남한산성 행궁터에서 발굴된 대형 기와. 그렇다면 실제 크기는 얼마나 될까? 길이는 60cm에 이르고 두께는 5cm, 폭은 36cm, 무게는 20kg에 가깝다. 지하 한 1.5m 깊이에서 지금까지 보았던 것과는 비교가 안 되는 엄청난 크기의 그 기와가 출토되는 걸 보고 깜짝 놀랐죠. 이 엄청난 크기의 기와는 도대체 어느 시대 유물일까? 그 의문은 함께 출토된 토기를 통해 해결할 수 있다. 바로 이 무늬가 열쇠다. 도구로 된 걸로 이렇게 찍어서 만든 도장 무늬가 찍혀 있습니다. 이런 형태의 휘남은 토기는 통일사 시대에 나타나는 가장 특징적인 그 형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토기 표면에 무늬가 새겨진 도장을 찍어 문양을 만드는 이남은 토기. 통일신라 시대의 대표적인 토기 제작 양식이다. 남한산성에서 왜 통일신라 시대의 기와가 출토된 것일까? 통일신라 시대의 행정구역은 구주 5소로 나뉘었다. 그 중에서 한산주 혹은 한주는 지금의 황해도, 경기도, 충청북도 지역에 해당한다. 그런데 삼국사기 기록을 보면 문무왕 12년에 한산주에 4,360보에 달하는 주장성을 쌓았다고 나온다. 4,360보는 미터법으로 계산하면 8km 정도. 이 길이에 맞는 한산주에 있는 성은 남한산성뿐이다. 한 보의 길이는 약 1.8m 정도가 되고요. 그렇게 되면은 4,360보라고 하는 것은 약 8km 정도에 달합니다. 그러면은 한강미역 일대에서
둘레 8km 정도의 그 규모를 보이는 삼국시대의 그 흔적이 나타나는 그런 성은 남한산성밖에 없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난 2010년 통일신라의 수도였던 경주에서 대형 기와는 물론 기와를 굽던 가마터가 발굴됐다. 예, 당시에 발굴을 하고 초대형 기와를 굽는 가마가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약 한 10m 정도 밑에 10m 아래에 지금 초대형 기와 가마가 그대로 보존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양성자 가속기 센터 공사를 위해 사전 발굴 조사를 벌이던 중 대형 기와 가마터가 드러난 것이다. 가마터가 발굴된 곳은 도로 시설에 근접하고 군사 시설과 가까운 곳에 위치한다. 저쪽 방향으로 경주 중심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리적으로 보면은 경주의 이제 서북 방면의 교통로가 되는 거죠. 지리적으로는 아주 중요한 장소입니다. 그리고 가까이에는 부산성이라고 경주 서북 방면에 방어 시설인 산성이 있죠. 산성 맞은편에 이런 큰 가마터가 만들어져 있는 그런 형국입니다. 경주 화천리 가마터 발굴을 담당한 영남문화재연구원. 가마터에서 발굴된 대형 기와들은 아직 그 용도와 사용처가 밝혀지지 않았다. 이 대형 기와들은 여전히 풀리지 않는 비밀을 품고 있는 것이다. 보시다시피 이 기와 전체 길이가 55cm 정도가 됩니다. 보통 경주 시내에 나오는 일반 기와들이 3cm 내인데에 비하면 아주 상당히 크죠. 두께도 한번 보겠습니다. 두께도 보면은 4cm 정도 되는 아주 상당히 두껍습니다. 남한산성 초대형 기와보다 5cm 정도 작지만 범상치 않은 크기의 기와다. 흔히 사용되는 일반적인 기와와 비교해보면 그 차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 그 7세기 초 그 통일 직전 단계의 기와라고 판단되는데 아마 그런 이유는 함께 출토된 이런 막새 그 문양이 있습니다. 그 고신라 기와 양식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같이 공반되어서 나오기 때문에 7세기 초에 기와 가마터고 같은 유물이라고 이제 비교하는 겁니다. 가마터에서 같이 발굴된 유물들을 보면 삼국시대부터 통일신라시대에 이르는 신라의 특성을 고루 갖추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중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역시 초대형 기와. 신라에서 만든 이 기와는 어떤 용도로 사용되던 기와였을까? 경주 시내는 안 나오는 대신에 경주 주변에 있는 산성에서 이런 두께가 두꺼운 기와들이 간혹 확인되는 거로 봐서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은 어떤 군사적인 목적 이런 거와 관련이 깊이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들고 뭐 가까이에 있는 산성 내부를 조사했을 때 산성 안에 있는 특수한 어떤 시설물을 발굴이 된다면은 그런 쪽에서 아마 초대형 기와가 나타날 가능성이 아주 매우 높다고 생각됩니다. 조선시대 지어진 남한산성 행궁. 그 자리에서 발굴된 통일신라의 흔적 초대형 기와. 1300년 전 통일신라인들은 20kg에 육박하는 거대한 기와를 왜 그리고 어떻게 만들었던 것일까? 초대형 기와의 비밀을 풀기 위해 김은동 제화장을 찾았다. 김은동 제화장은 초대형 기와 발굴 현장을 직접 다녀온 적도 있다. 그 옛날에 그 큰 그 기와가 어떻게 만들 수 있었는지 참 상당히 궁금했습니다. 그 발굴된 그 현장 이외에는 그렇게 우리 그 전국적으로 큰 기와가 발굴된 현장이 없습니다. 전통 방식이 아닌 현대식으로 기와를 만들자면 비교적 간단할 수 있다. 좋은 흙을 사용해야 하는 것은 제작 방법에 상관없이 중요하다. 단, 현대 방식에서는 사람의 노동력을 기계가 대신한다. 흙을 고르고 정지하는 과정도 자동으로 이루어진다.
흙을 반죽한 다음 기와의 모양을 잡는다. 일일이 손으로 성형하던 과정이 지금은 자동화 시스템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성형된 기와는 건조 과정을 거친 다음 가마에서 굽는 과정으로 들어가게 된다. 현재는 컨테이너와 가스를 이용해 대량으로 구울 수 있다. 전통기와 이제 등유를 대신해 가지고 저희가 이제 가스식으로 만든 철제 가마입니다. 온도 편차가 거의 없기 때문에 제품 또한 편차가 거의 없이 일정한 품질수 이상의 제품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현대식으로 기와를 만들면 기와 모양을 만들고 건조시키는 데 4일, 가마에 굽는 데 3일, 총 일주일이면 가능하다. 넓은 것이 암기와, 좁은 것이 수기와인데 수기와는 암기와를 이어주는 역할을 한다. 최근 숭례문, 경복궁 사정전 등의 전통기와를 직접 제작한 김은동 제화장팀이 초대형 기와 복원 작업에 나섰다. 그 첫 번째 과정은 흙을 정제하기 위한 흙구덩이 작업에서 시작된다. 구화질을 통해 흙을 얇게 깎아내고 다시 발로 밟고 두세 번 정도 반복해서 흙 속의 불순물을 골라낸다. 흙을 밟고 또 밟는다. 흙을 다루는 일은 반복의 연속이다. 흙을 부드럽게 하기 위한 작업은 계속된다. 이런 식으로 1m 40cm 정도 쌓아 올리면 흙무더기 작업을 마무리한다. 계속해서 흙구덩이 작업을 한 걸 이동해서 연속해서 계속해서 밟아 올립니다. 이래 밟아 올리면서 옆에서는 또 떡매질을 합니다. 흙 속의 공기를 빼고 부드러운 흙을 얻기 위해 떡매질이 계속된다. 떡매질을 통해 흙의 탄성 또한 좋아진다. 여러 번의 반복 작업을 통해 기와를 만들기 좋은 상태의 흙이 준비됐다. 이번에는 기와의 모양을 만드는 초판 작업이다. 추를 이용해 수직을 측정하고 폭 43cm, 길이 72cm의 초판을 만들기 위해 정확한 계산 아래 흙을 잘라낸다. 처음으로 만들어보는 크기의 기와인 만큼 초판 작업에서부터 신경이 많이 쓰인다. 기와 초판을 만드는 작업인데 여화통이나 보화통을 만들기 위해서 흙판을 기와 사이즈의 흙판을 뜨는 작업입니다. 불에 굽고 나면 흙이 수축되기 때문에 남한산성 초대형 기와보다 10cm 정도 더 길게 초판을 만들었다. 기와를 만들기 전 기와판을 붙일 와통 또한 새로 제작했다. 암기와의 와통은 그 둘레가 172cm에 이른다. 길이는 80cm가 넘는 수기와 와통. 와통 크기만 봐도 복원 작업이 만만치 않아 보인다. 옛날에 보면 큰 기와들이 기록에 보면은 대부분의 이제 와통 원으로 해가지고 만들어가지고 4등분 해가지고 만드는 게 이제 여화고 암기하고 여화를 암기를 하니까 또 숫기할 경우에 말아서 반 조각 내면은 숫기와 모양이 나옵니다. 나중에 와통에서 흙판을 손쉽게 뗄 수 있도록 먼저 와통에 천을 감는다. 초판 하나를 드는데도 와공 2명이 힘을 합한다. 와통에 초판을 붙이는 작업도 만만치 않다. 두께도 두껍다 보니 일반 크기의 기와에 비해 몇 번씩 손이 더 간다. 와통에 붙이는 모양 그대로 기와가 만들어지는 것이라 빠져나온 곳도 없고 울퉁불퉁한 곳도 없도록 매끄럽게 마무리를 해야 한다. 암기와에 이어 수기와 성형에 들어갔다. 암기와에 비해 가볍다고 하지만 수기와 성형도 쉬운 작업이 아니다. 이렇게 기와 한 장 한 장 정성을 다해 모양을 만들어준다. 모양이 잡히고 나면 물레를 돌려가며 방망이로 초판을 두드려준다.
방망이로 두드리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기와의 다듬기 역할도 하고 다듬으면서 그 무늬도 옅게 되고 또 흙 속에 들은 두드림을 해서 흙 속에 들은 그 공기를 빼는 역할도 하게 됩니다. 기와 모양이 만들어졌다. 암기와 와통 하나에 들어간 흙의 양만 120kg에 이른다. 남한산성 기와와 비슷한 크기의 기와가 제대로 나올 수 있을까? 건조와 굽는 과정의 수축을 고려해 암기와는 68cm, 숙기와는 73cm로 초판 작업을 마쳤다. 장정 4명이 옮겨도 쉽지 않다. 초대형 기와를 만드는 일은 와공들에게도 모든 과정이 새롭고 낯설다. 어느 정도 모양이 갖춰지면 이제 와통을 빼내고 건조를 위한 작업을 준비한다. 보통 일반적인 기와는 건조가 한 일주일 정도면 가능합니다. 일주일에서 길게 10일 정도. 그러나 초대형 기와 이 두께가 원체 길이가 60cm, 두께가 5cm이나 되는 이 초대형 기와이기 때문에 건조 기간만 한 30일 정도 추정 기간이. 이제 와통에 붙였던 흙판을 기와 한 장 크기로 자른다. 한 장 한 장 옮길 때마다 초대형 기와의 무게를 실감하게 된다. 크고 무겁다 보니 일이 더디고 어렵다. 기와 성형 작업을 모두 마쳤다. 이제 건조를 위해 한 달 정도 기다려야 한다. 건조를 시작한 지 40일이 지났다. 예상보다 열흘이 더 걸렸다. 초대형 기와의 건조는 어떻게 진행됐을까? 건조가 잘 안 되면 금이 가거나 기와 모양이 잘못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기와를 살피는 제화장의 손길이 조심스럽다. 잘 말랐네. 정말 잘 말랐어. 건조가 이건 아주 잘된 색깔인데 원래 흙 색깔 그대로입니다. 건조가 조금이라도 덜 돼서만 수분이 물기가 있는 젖은 흙, 갈색이라든지 이런 흙에 물이 젖은 색깔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색깔이 나타나는데 이거는 완전한 흙 색깔로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건 아주 건조가 잘 된 색깔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초대형 기와는 우리나라 전통 가마인 등요를 사용해 굽게 된다. 크기와 두께 때문에 워낙 높은 온도에서 구워야 하기 때문에 등요가 아니면 불가능하다. 기와를 적재하는 데 있어서 기와 위에 기와를 재는 법이 없습니다. 보통 1단으로 재기나 그렇지 않으면은 최소한도 한 2단 정도 이렇게 적재해서 기와 위에 기와의 하중을 주지 않기 때문에 불을 떼도 아주 강한 불을 뗄 수가 있습니다. 또 원하는 온도까지 올릴 수도 있는 그런 아주 장점이 있고요. 일제강점기부터 널리 이용된 감투가마는 기와를 5단까지 포개어 쌓을 수 있지만 추정 온도 1000도가 넘으면 기와가 무너져 버린다. 나무는 소나무를 사용한다. 다른 나무에 비해 불꽃이 맑고 화력이 강하기 때문이다. 적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불이 통과할 수 있게끔 불길을 만들어가며 적재하는 게 중요한 거야. 가마에 기와를 넣을 때는 불길을 만들어가며 넣어야 한다. 단연간의 경험이 있어야만 할 수 있는 일이다. 불길이 강해지면 흔들림이 많아진다거나 예상하지 못한 변수가 생길 수 있다. 그래서 강한 불에 대비한 안전장치도 필요하다. 기와가 소성 시에 온도가 상승했을 때 기와 수축이 올 때 약간의 기와 수축에 약간 움직임이 있어요. 그 움직일 때 기와가 혹시 쓰러질까 싶어서 쓰러지지 않게끔 고정핀을 지금 설치하는 겁니다. 이제 가마 안에 기와가 모두 들어갔다. 앞뒤 길이가 긴 등요를 사용하다 보니 지금부터 불을 관리하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 처음에는 피움불이라 하여
굴뚝에 연기만 나는 수준으로 아주 약한 불을 피운다. 이 과정을 통해서 기와를 완전히 건조시키는 것이다. 보통 피운 불은 24시간가량 지속한다. 하지만 초대형 기와는 하루가 더 필요했다. 이제 서서히 아궁이에 장작을 넣는다. 처음부터 온도를 급하게 올리면 안 되기 때문에 불을 관리하는 일이 중요하다. 급하게 온도를 올리다 보면 금이 가거나 깨질 수 있다. 이제 가마는 초불로 접어든다. 온도를 서서히 올려서 흙의 성질을 바꾸는 단계다. 제화장은 불 곁을 떠나지 못한다. 기와를 평생 만들어온 제화장이지만 초대형 기와는 처음 만들어보는 것이라 긴장을 늦출 수 없다. 이 불 뗄 때는 온 정성을 혼을 불과 같이 혼을 불어여야 이게 좋은 그 기와가 나올 수 있습니다. 누구라도 계속 그 번갈아 가면서 이 불 곁을 떠날 수가 없어요. 이 기와가 나올 때까지 뭐 가마 불을 다 그 종료하고 끝날 때까지 이곳을 떠날 수가 없어요. 기와를 가마에 넣고 난 뒤가 기와 제작 공정 중 가장 어려운 작업이라 할 수 있다. 가마 작업이 시작된 지 일주일. 보통 크기 기와보다 2배 이상의 시간이 필요했다. 이제 최고 온도에 이르는 대불 단계에 들어섰다. 아궁이는 벌겋게 달아올랐다. 온도가 올라가자 연기의 성질도 바뀐 듯하다. 검은 연기가 피어오르기 시작한다. 가마불은 점점 절정으로 치닫는다. 가마는 어느 정도 고온으로 굽게 되는 것일까? 가마 안은 이미 1000도를 넘어섰다. 이 가마가 상당히 깁니다. 총 길이가 12m 정도 되는데 앞에 온도가 높으면 뒤에 온도는 낮고 뒤에 온도를 보면 앞에 온도가 낮아지고 이럴 수가 있으니까 불꽃을 보고 1100도 추정 온도 1100도 정도 되었을 무렵에부터 유지불로 들어갑니다. 약 한 100도 150도 가까이도 편차가 생길 수 있어요. 그걸 줄이기 위해서는 유지를 상당히 오랜 기간을 둡니다. 뭐 적게는 2시간, 많게는 뭐 4시간, 5시간까지 그 앞에 온도가 뒤에 온도까지 전달될 수 있을 정도의 유지불을 유지시켜 줍니다. 그래 함을 해가지고 좋은 기와가 나오게 됩니다. 와공들의 손길이 분주해졌다. 마지막 남은 마금불 작업 때문이다. 화력을 최고로 돋운 후 공기가 들어가지 않도록 가마 입구를 벽돌과 진흙으로 막는다. 공기가 부족하면 나무가 불완전 연소하면서 탄소가 발생하고 이 탄소가 기와의 검은 옷을 입히게 되는 것이다. 기와의 품질을 결정짓는 중요한 순간이다. 순식간에 지나간 마금불 과정.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다. 가마 표면을 다져야 한다. 가마가 팽창하면서 벌어진 틈새를 막아야 한다. 연기가 조금이라도 새면 기와 색깔이 제대로 나오지 않는다. 어찌 보면 가마 작업 중 제일 중요한 작업이다. 가마 작업은 이렇게 긴장의 연속이다. 가마 작업은 완전히 이제 끝났고요. 요 마금 후에 약 이틀 후에 내일 모레쯤 되면 이 아궁이를 또 개봉합니다. 개봉해가지고 가마를 이제 식힙니다. 가마 아궁이를 그 개봉 후에 약 한 4일 정도 그 자연 냉각 기간이 또 걸립니다. 그럼 앞으로 한 6일 정도 지나야 지금 구웠던 기와를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일주일이 지났다. 막았던 가마를 열고 가마가 식기를 일주일 동안 기다렸다. 가마에 불을 한참 동안 넣은 탓에 가마는 쉽게 온도를 떨어뜨리지 않았다. 온 정성을 다해 만든 초대형 기와. 그 결과는 어떨까? 지금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잘 나왔어요. 이 등요라는 게 가마 길이가 있기 때문에 앞 뒤가 참 그 색상이라든지 이 맞추기가 쉽지 않은데 지금 보시다시피 앞이나 뒤나 색상도 아주 균열하게 아주 물건이 잘 나왔어요.
기와끼리 부딪히는 소리가 청량하다. 맑은 소리는 좋은 기와의 잣대가 되기도 한다. 길이가 긴 등여 속에서도 고루 불길이 닿아 기와가 제대로 구워졌다. 기와 한 장을 옮기는 것도 쉽지 않다. 크기와 무게 모두 압도적인 초대형 기와다. 한 장 한 장 가마 밖으로 나오는 기와들, 그동안의 노고의 보답이라도 하듯 청회색의 빛깔을 뽐낸다. 남한산성 초대형 기와 복원 작업은 일단 성공적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크기는 어떨까? 처음 계획했던 대로 나왔을까? 길이 60cm, 두께 5cm, 무게 19.8kg으로 나왔다. 남한산성 초대형 기와와 비교했을 때 길이, 두께, 무게 모두 일치한다. 그렇다면 초대형 기와의 강도는 얼마나 될까? 12인승 승합차를 이용해 간단하게 실험해 보기로 했다. 먼저 KS 규격의 현대식 기와는 쉽게 깨지고 말았다. 그렇다면 초대형 기와는 어떨까? 뒷바퀴가 한 번 더 지나가도 끄떡없다. 살짝 금간 곳도 없는 초대형 기와. 간단한 실험에서도 그 강도를 엿볼 수 있었다. 강도 측정기를 이용해 실제 강도를 측정해보면 어떨까? 기술연구소를 찾아 시험해보기로 했다. 김은동 제화장이 보관한 초대형 기와,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KS 기와를 비교했다. 복원한 초대형 기와의 강도는 어느 정도 나오게 될까? 시험 결과 KS 기와는 8.639kg에서 깨졌다. 초대형 기와의 강도는 1.5톤을 넘어선다. 기대 이상의 결과다. 강도가 높으면 흡수율이 낮아진다. 남한산성 초대형 기와는 어떠한 외부적 요인에도 견디기 위한 장치 중 하나가 아니었을까? 강도가 높아서 또 흡수율이 낮습니다. 그래 흡수율이 낮을수록 물이 그 기와에 침투되는 그게 적기 때문에 겨울에 얼 수 있는 그 동파에도 아주 영향을 많이 주는데 동파가 없는 기와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1300년 전 통일신라 시대에 이토록 크고 무거운 강력한 기와가 왜 필요했던 것일까? 현재 초대형 기와가 발굴된 남한산성 행궁에서 그 실마리를 찾아보기로 했다. 남한산성이 위치한 이 자리에서 통일신라의 기와가 무더기로 발견됐다는 것은 당대의 건물이 여기에 위치했다는 뜻이기도 하다. 통일신라 시대 건물지하고 조선시대 행궁에 국사를 논의하던 장소라는 것은 이 전체 산성 내에서 전략적으로도 아주 중요한 장소라는 이야기입니다. 행궁 앞마당에 자리한 통일신라의 건물지 유적. 그 시대의 건물은 화재로 인해 소실된 것으로 보인다. 우리의 궁금증을 풀어줄 열쇠는 바로 이 초석이다. 여기 보시다 보면 여기 이제 요 부분이 이제 그 초반석이 놓이고 그 위에 이제 초석이 이건 좀 밀려난 걸로 지금 생각이 되고 있는데 아마도 요게 이제 그 초석 역할을 했을 것이고요. 이 초석에 가운데에 이제 원형 기둥이 놓였다고 하면은 이 원형 기둥의 직경이 약 25cm 정도 이상을 넘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라고 하면은 이 정도 규모의 건물에서 기둥의 그 직경이 결코 뭐 이렇게 크다고 볼 수는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초대형 기와가 사용된 것으로 추정되는 대형 건물지. 이곳에서 가로 14개, 세로 4개의 초석이 발견됐다. 가로 53.5m, 세로 18m, 면적으로 따지면 963제곱미터에 이른다. 이 대형 건물지에는 어떤 건물이 있었을까? 현대 건축구조 기술 측면에서 통일신라 시대 대형 건물을 유추해 보기로 했다.
초석의 개수로만 생각하면 직경 25cm의 기둥이 56개가 있었다고 할 수 있는데 그 정도 기둥으로 20kg의 기와로 올린 지붕을 지탱할 수 있었을까? 현재 상부의 지붕에 있는 하중과 기와의 하중을 고려할 때 30cm 직경의 나무 목 구조로는 불가능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20kg의 기와를 지붕에 올린다고 생각했을 때 1제곱미터당 받게 되는 하중은 총 700kg. 현대 건축구조 기술 측면에서 전단력, 압축력, 지점 반력 등을 고려했을 때 어느 정도의 기둥이 필요한지 계산해봤다. 파이 30짜리에 한 600톤 정도의 하중을 그대로 받는다고 그러면은 약 199개 정도의 기둥이 필요할 것으로 추정이 되고 20kg 기와를 버티기 위한 기둥의 개수는 199개. 이 기둥을 다 세우려면 기둥이 쭉 늘어선 형태가 된다. 그 해답은 벽체 유구에 있었다. 여기 남아있는 것이 벽체 부분이다. 얼핏 봐도 상당히 두껍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왜 이렇게 두꺼운 벽체가 필요했을까? 이렇게 안쪽 기둥 벽체 부분은 판축을 했고요. 벽체의 외벽과 내벽에는 다시 이렇게 할석이라든가 아니면은 기와편 아니면 전돌로 보강을 해서 그 외장을 그렇게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그 벽체의 두께를 갖다가 하면은 사실은 이렇게 약간 210cm 더 이렇게 보강이 되면 한 230cm 정도까지 그 벽체 두께가 나올 정도로 그 엄청난 그 두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둥을 대신해 2m에 달하는 두꺼운 벽체로 20kg의 기와를 올린 지붕을 지탱한 것이다. 벽체를 쌓아 올린 양상에서도 견고한 건물을 쌓기 위한 통일 신라인의 지혜가 엿보인다. 층위로 이렇게 구획이 되는데, 그러니까 이 사질토와 그다음에 그 점질토를 갖다가 교대교대로 이렇게 때로는 이렇게 자갈이 섞인 그런 흙으로 교대교대로 다져가서 한 지하 3m 정도 깊이까지를 완전히 다짐으로써 위에서 그 내려 누르는 그 하중을 견딜 수 있도록 이렇게 아주 견고하게 대지를 조성하고 그 위에 이제 건물을 쌓게 되는데, 여기 새까맣게 보이는 이 부분이 바로 그 벽체의 그 기단부에 놓여졌던 이렇게 목탄층입니다. 목탄을 활용해서 벽체의 견고함을 더했다. 목탄층을 넣는 것은 고대 토목공사 흙다짐 공법 중의 하나다. 목탄이 들어가면 수분을 흡수하게 되고 층이 밀리는 것을 방지한다. 또한 성질이 다른 흙을 교대로 쌓아 견고함을 더했다. 동일 신라인들은 2m에 달하는 두꺼운 벽을 세우고 그 위에 20kg에 달하는 강력한 초대형 기와를 올렸던 것이다. 어떠한 외부적 요인에도 끄떡없는 단단한 건물이었을 것이다. 그렇다면 어떤 건물이길래 이렇게까지 단단하게 지은 걸까? 그 답은 다시 기와에서 찾아보기로 했다. 대형 기와에 남아있는 명문 마산정. 마산정에서 만든 기와다라고 해서 이렇게 그 내용이 그 기와에 찍혀 있습니다. 글자가 새겨진 명문 기와는 기와의 제작 집단이나 사용처를 말해주는 단서가 된다. 남한산성 기와에서 보이는 마산정은 무슨 의미를 담고 있을까? 지금 저희가 남한산성에서 출토된 기와 중에 마산정이라고 하는 게 나오는 걸로 봐서 기록에 수록되지는 않았지만 어떤 특정한 군사 집단을 갖다가 지칭하는 어떤 그런 여러 종류의 그 정이 또 따로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동일 신라시대 군사 조직은 구서당, 십정으로 구서당은 중앙군이고 십정은 지방군이었다. 그것은 아마도 그 군수물자를 저장하던 창고가 아니었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 이유는 일단 여기에 그 수많은 기와가 출토됐는데 그 기와 처마 끝을 갖다 장식하는 와당이 전혀 출토가 되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발굴해서 나온 양상으로는 그야말로 이것은 어떤 목적에 충실한 그런 소박하면서도 튼튼한 그런 형태로 지어진 건물이라는 것이 확인이 됐고요. 그래서 저희는 여기가 이제 창고라고 추정하게 된 겁니다.
이토록 높은 곳에 성과 군 창고를 쌓은 까닭은 무엇일까? 문무왕이 주장성을 쌓은 것은 672년. 그 후로도 사열 산성을 비롯해서 10여 개에 달하는 성을 새로 쌓거나 증축했다는 기록이 나온다. 문무왕은 왜 이렇게 많은 성을 쌓은 것일까? 신라는 나당연합으로 백제와 고구려를 굴복시켰지만 당나라는 한반도를 통째로 삼키려 했다. 그리고 675년 나당 전쟁 중 가장 치열했던 매소성 전투가 있었다. 신라는 이 전투에 사활을 걸었다. 먼저 청야 입보라는 전술을 썼다. 험준한 산성에 평지의 식량을 모두 옮겨놓고 적이 우회에서 지나가면 적의 보급로를 차단하는 방식이다. 매소성 전투가 있었던 곳으로 추정되는 대전리 산성을 찾았다. 매소성 전투의 승리는 당나라 세력이 한반도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계기가 됐다. 부분적이지만 한반도 최초로 통일 왕조인 통일신라 시대가 성립되는 계기를 마련해준 전투다. 대전리 산성은 그 나단 정쟁 시기에 당나라와 신라의 마지막 전투인 매소성 전투가 있었던 바로 그 매소성으로 추정되는 가장 유력한 장소입니다. 신라의 3만 부대가 당나라의 20만 부대를 물리친 매소성 전투. 이 전투에서 신라는 어떻게 당나라를 이겼을까? 나당 전쟁을 위해 신라는 1차로 임진강 매소성 일대, 2차 양주 포천 일대, 그리고 마지막으로 남한산성을 3차 방어선으로 구축했다. 임진강 유역에서 벌어진 나당 전쟁을 총지휘하는 지휘본부입니다. 동시에 그 남한산성에 신라의 보급 문자를 직접 지켜서 전선에 적재적소에 재분배하는 어떤 물류기지 역할을 수행했던 겁니다. 나당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던 남한산성. 남한산성이 위치한 이곳은 나당 전쟁 최후의 보루가 되었던 주장성일 가능성이 높다. 남한산성에서 발굴된 초대형 기와는 당나라 20만 대군과 맞서야 했던 신라의 과학적인 전략과 전술이 담겨 있다. 초대형 기와가 올라간 대형 건물은 전쟁 물자를 공급하기 위한 단단한 군창고이자 전략적 기지였던 것이다. 초대형 기와는 지금까지 우리나라 전시기를 통틀어서 그리고 일본과 중국을 통틀어서 어떻게 보면은 가장 크고 무거운 기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붕에 올려준 지붕재 중에서 가장 크고 무거운 그런 소재다라는 것이 첫 번째 역사적인 의미가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기와를 갖다가 그렇게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기술력, 제화 기술을 우리가 이미 지금부터 한 1300년 전에 그렇게 갖추고 있었다라는 것은 대단한 어떤 기술적 발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조선시대 축조된 남한산성. 이곳에서 발굴된 통일신라의 흔적은 남한산성에 또 다른 역사적 의미를 주고 있다. 행궁토에서 발견된 초대형 기와는 새로운 가치를 전한다. 1300년 전 국운을 비는 신라인들의 염원이 담긴 기와. 60여일간의 초대형 기와 복원 작업을 통해 확인한 신라인들의 재화 기술. 그 속에는 당대의 과학과 군사력 그리고 통일 신라인들의 지혜가 담겨 있다. 아직 채 풀리지 않은 비밀을 간직한 초대형 기와는 통일 신라를 알아가는 새로운 열쇠가 될 것이다.